단 하나의 정통 정치 팟캐스트 정봉재 정국구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 포털 최강학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합니다. 예, 좋으시겠습니다. 좋은 날의 아나운서. 네, 안녕하세요. 예, 그렇게 즐겁게 인사하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댓글 또 까요. 누가 행복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하냐고. 자,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1987, 1987 영화 박종철 열사 나오죠. 박종철 열사의 7살 터울의 형님 박종분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박종철 열사의 친구 그리고 친구죠? 예, 박종철 기념사업회 사무국장 김학규 사무국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전에 그러니까 2년 전에 나온 거예요? 우리 정국구에?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3년이 됐죠. 그때 뭐 2015년에 나오셨어요?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예. 논란이 컸었지 맞아, 않았습니까? 맞아. 그때 왜 박상욱이 문제인가? 안 되는가? 그 나오셔서 막 내가 막 그놈의 새끼가 뭐 어쩌고 하니까 방송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알겠습니다. 형님 이제 600만이 넘어갔어요? 아, 그런가요? 예. 예. 600만이 조금 안 될 거요 아직? 아니 방송에 나갈 때 나갈 맞습니다. 아, 예. 700만도 넘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요. 1000만 이미 넘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생각보다는. 아 이게 녹음해서 녹화해서 예. 좀 걸리나요? 편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요. 4일 걸리니까요. 현재 578만이니까요. 예, 나갈 때쯤 되면 600만. 예, 600만이 넘겠네요. 상영관 숫자는 줄어드나요? 유지되나요? 줄어들다가 보니까 일요일 날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신과 함께 때문에 상당히 힘들어하다가 그 고비를 넘기면서 보니까 꾸준히 상당 기간 갈 것 같아요. 신과 함께는 이제 힘이 빠졌으니까 예. 1000만 넘어갔으니까. 1200만. 예. 와, 1200만이 됐어. 저는 처음에 1987에 대한 영화에 대한 뭔가 지식이 별로 없었던 상태에서 그 다음에 태어났거든. 1988년생. 네, 그 연예부 그래요? 기자님들하고 같이 방송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기자님들이 너무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 당시에 뭐 신과 함께도 있었고 좀 쟁쟁한 영화들이 많이 개봉을 할 당시였는데 너무 재밌다고 1987 꼭 보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보고 왔죠. 저는 영화 제작 사업 이런 데 관심이 있었고 나오면 이제 그 몇만 되는지 이게 BP 포인트 어딘지 그걸 보거든요. 이제 이건 400만이더라고 BP 포인트가. 아, 그래요? 너무 예. 감사합니다. 근데 이 제작사 사장도 알거든. 제작사 사장? 1987. 아, 이호정 대표요? 예. 거기도 전주 사람이요. 근데 그 전에 세시봉에서 한번 망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살았는데 잘 됐어. 세시봉이 100만 칸씩 넘었어요. 세시봉. 자기는 세시봉 최소한 500만 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세시봉 나는 그 CGV 강남에서 보고 나왔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왜? 22명이 봤어. 그 사람이 없었어요. 예, 사람이 없더라고. 그 제작자하고 최동훈 감독하고 또 동문이죠. 족보가. 전략 감독이 누구죠? 이게 1987 아, 장준환 감독. 장준환 감독. 난 장준환 감독의 화이 영화를 보고 이 감독 이거 옛날에 지구를 지켜라. 예. 예, 그리고 화이가 독특하게 만들었죠 영화를. 천재 감독으로 불렸다고 그러는데. 그 지구를 지켜라가 본 사람이 뭐 2천 몇 명이래. 근데 그거를 당시에 나는 이제 후배니까 그게 데뷔작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영화판 사람들한테 내 후배도 영화 감독이라고 하는데 영화는 안 찍고 걔는 직업이 문소리 남편이에요. 영화는 하나도 안 찍어. 막 그랬더니 그 장준환 감독이 천재인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대. 그래서 나는 저를 괜히 위로하느라고 이제 그런 줄 알았어요. 후배예요? 네, 저 동기 아니야? 고등학교 2년 후배인데 진짜 그건 진짜 영화사에 남는 영화라고 그러더라고. 네. 지구를 지켜라가. 근데 이제 천재를 알아보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천재 정말 어려운 게 천재죠. 알겠습니다. 우리가 1987 때 저는 이제 민통령 있었고 그때 문익환 목사님이 그 전날 석방돼서 들어가실 때 다 맡고 있어갖고 그때 이제 운동권 수송 차량이 제 승용차였거든요. 어디를 들어갔을 때 막았다고? 연대. 예. 완전히 그때 완전 포위가 됐거든요. 그렇죠. 그때 왜 문 목사님 들어가서 연설하신 열사들 이름 부른 10살 그날 예, 그날 말씀. 이한열 7월 열사, 예, 이한열 열사 노제 막 될 때. 7월 9일. 7월 9일. 그때 이제 모시고 들어갔고 탁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자마자 이해찬 총리가 그때 이제 민통령 정책실장이었거든요. 맞네요. 예, 딱 첫 마디가 그 양반 촉이 있잖아요. 딱 보더니 뒤집어졌네 딱 그러더라고.
아침에 이제 그때 추워갖고 난로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뒤집어졌네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대책을 세우더라고. 저는 학생 시절이었는데 이제 겨울이었잖아요. 왜? 겨울방학 때 집에 있는데 신문에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정말 황당해가지고 학교를 갔더니 이제 막 학생들 모이고 뭐 이러는 장면이 생각이 나고 이번에 저는 처음 알았던 충격적인 사실이 박종훈이나 뭐 이매규야 워낙 저기 한 사람들이니까 배신자고 나쁜 놈들이라고 이제 알았지만 이회규도 여기 연결돼 있어요? 아니요, 직접 연결. 그러니까 이제 부천에서 같이 저기 맨날 나와서 노동운동. 박근혜 뒤에서 사진 찍혀가지고 둘이 같이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거 이제 저기 추모 행사하고 왜 교내에서 이거 돌 때 이거 사진 들었던 네. 그 사람 항상 나오잖아요. 한해 후배. 네. 그게 부산에서 한나라당 구의원을 했다면서? 예, 그 유명한 사진인데 제가 근데 나중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본래 그 사진 영정을 들기로 한 친구가 다른 친구였는데 예. 그 친구가 잠깐 화장실에 갔대요. 그걸 맡겨놓으면서 잠깐 가지고 있어라. 근데 들고 나간 근데 거예요? 기자들이 야, 빨리 들어라. 움직입시다 뭐 해가지고선 이 친구가 화장실에 나와 보니까 먼저 행진이 시작됐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이 아주 유명한 사진이 돼서 그렇죠. 예. 그렇게 찍히면서 이제 그 사진이 대표적인 사진이 그럼요. 된 건데 그게 아주 우연히 그렇게 좀 형성된 거죠. 87년 상황이 오목해도 우리는 괜찮은데 제작자들이 먹고 살아. 네. 아까 하시던 말씀 계속. 그래서 형님 죄송합니다. 시나리오 사이판하고 얘기했었고요. 시나리오. 네. 구성을 계속 하다가 실패하고. 아마 그 사실 그 전에 그 MBC에서 한번 드라마를 한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더라? 다큐는 계속 나왔었죠. 다큐는 많이 나왔고요. 드라마로 한번 초창기에 그래요? 한 적이 있어요. 상하로 했던가? 맞아요. 번. 두 편이 나온 네. 적이 있었어요. 저는 사실 작년 겨울에 많이들 사람들한테 하고 다녔던 얘기가 10월 21일이 경찰의 날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광화문 광장에서 경찰의 날 행사를 한다고 제가 경찰 개혁위원회를 앞시고 초청을 받아서 앞줄에 앉았는데 대통령 참석하고 뭐 이런 행사였거든요. 근데 앞줄에 앉으니까 나름 뭐 저기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앉을 거 아니야 앞줄이니까. 예. 근데 이제 저 같은 줄에 앉은 사람들이 그 전직 치안 총수들이에요. 그 이제 뭐 옛날에 봤던 뭐 이무영, 뭐 이학순, 뭐 이런 이택순 이런 사람들 쭉 앉아 있는데 누가 하나 좀 늦게 할아버지 하나가 중절모를 쓰고 꾸부장하게 걸어와. 근데 얼굴을 보니까 분명히 내가 아는 얼굴이에요. 강민창.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나잖아요. 이제 딱 떠올랐네 강민창이야. 아 나 그래가지고 진짜 이 여기서 사리가 느껴지는 거야. 저게 아직도 저게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다니는구나. 근데 제가 그렇게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야 내가 저거를 여기서 만나네 했던 게 3명이거든. 장세동이를 내가 봤고 길에서 그 다음에 박영준이를 봤고 전철역에서 차관? 왕차관? 왕차관 박영준이. 그리고 강민창이 3번째인데 나쁜 이란 놈 진짜 오래 사는구나. 그래서 제가 사람들한테 내가 강민창이를 만났다 그랬더니 누군지를 벌써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탁 치니까 그 새끼가 강민창 하냐 그러니까 아 그 사람이 아직도 살아있어 이러는 거야. 만 30년이 넘었는데. 오래된 얘기죠. 그럼요. 내 그 얼굴이나 그 표정까지 그대로 기억하네. 똑같이 생겼더라니까 지금도. 지난해. 네, 작년 10월 21일 날. 영화가 그 와서 작가들이 하면은 얘기를 다 해주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전에도. 예, 그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많이 건네주고. 세상에 좀 얘기가 좀 알려지기를 많이 그 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합니다. 그리고 워낙 그 사실 뭐 저 동생 사건만큼 잘 알려진 사건도 없다고 생각들 하지만 실제는 덜 알려지고 잘못 알려지고 한 부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렇더라고 이번에 영화를 봐도. 네, 그렇죠. 예. 어떤 경우냐면은 제 여동생이 예. 최황 검사가 실존 인물이란 걸 모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 이야기도 뒤늦게 한 2000년경 이때서 좀 알려질 안상수가 수 책 있으니까. 내가지고 시끄럽다니까 예. 최현 씨가 그때부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 뒤로 안상수가 한거 한참 아니다. 지나서. 우리는 그때 알았었는데. 아니 우리도 한참 알았지. 지나서 그랬죠. 책 나왔을 때도 최환 검사는 현직 검사였기 때문에 얘기를 안 했었고 최환 검사가 현직을 나온 게 99년이어서 네. 그 그러니까 이후로 거기서 바로 이야기했어요. 옷을 벗는 거로 나오는데 그 이후로 아니, 오랫동안 저- 있었죠. 아유, 네. 좋은 자리 다 했어요. 예. 고검장까지 예. 하셨지. 동생이 모를 정도로.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모르죠. 최현 씨를 모르셨구나. 그러면 신창원까지만 아신 거예요? 최현은 생각을 못하고? 신창원을 아셨을 거 아닙니까? 저희요? 아니. 저희 같은 경우는 많이 다 알고 여동생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 여동생분한테 알고 나 있었죠. 물어보는 거야. 예, 예. 신창원도 모르시는지.
장은 글쎄요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생각 그때 당시 민주화운동을 하고 재운동을 했어도 줄기를 기억을 하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예. 점점 줄기가 옅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은 가지는 점점 더 잊혀지고 그 신문사 기자가 실질적으로 화장실에 숨어 있었다라고 하는 걸 그때 들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니까 이제서야 또 생각이 나는 거야. 잊어온 거 중간에 그거를. 그리고 김승훈 신부님이 다시 폭로하시고 해가지고 그 공문경찰관 다시 잡혀가고 이럴 때 뭐 저는 뭐 그 조한경, 강진규 뭐 이름 유정박 막 이름이 다 생각이 나는데 걔들 막 그 파카 입고 여기 똑같은 거 씌워가지고 봉고차 태워갖고 가는 그 장면까지 다 생각이 나는데 그건 1월 달에. 그러니까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때. 자기 그때 감옥에 있었대잖아. 아, 전에 우리 얘기할 때도 제가 이 얘기 했는데 못 알아듣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냐고. 난 진짜 너무 생생해. 이거는 우리 세대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2학년이었었지 사건이기 당시. 때문에. 2학년이었어. 그렇죠. 2학년 올라가기 직전이지. 87년이니까. 근데 이제 당시에 이 사건의 실체가 전면적으로 밝혀진 게 아니고 이후에 일부분만 찔끔찔끔 이렇게 예, 알려져 예. 있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검찰이 4번 수사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한 네 사건을 번 가지고 했어요. 4번이나 수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밝히지 않았죠. 일부러 그렇죠. 안 왔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88년 1월에 마지막 수사를 하고 이제 무마를 한 거죠. 강민창이가 들어간 게 예, 마지막이잖아요. 강민창을 이제 잡고 마지막을 끝냈는데 이 검찰의 책임은 없느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는 한 번도 수사를 안 받았고 수사는커녕 조사도 안 받았죠. 그렇죠. 뭐 국회에서라도 조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안 받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조사해야 한다고 했지만 안 했고 이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자들이 다 예. 출세했어. 그렇죠. 2000년대 들어서 저희들이 과거사위원회가 생겨서 네. 거기에 이제 이 사건을 조사해달라.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게 있다.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개입 문제, 청와대 개입 문제를 좀 꼭 좀 밝혀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그쪽에서 답변 처음에 이렇게 비공식 답변이 처음에 그걸 가지고 제가 갔더니 야 박종철 사건 같이 잘 알려진 사건이 어디 있냐, 그렇게 많이 밝혀진 사건이 없냐. 지금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 얼마나 억울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걸 또 조사해달라고 하느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거지 보는 게. 우리는 이제 여전히 안 밝혀져 있고 이걸 더 밝혀야 한다고 봐서 했는데 그래서 그 얘기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거 잘못하면 아예 기각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극적으로 어쨌거나 하기로 했죠 조사를. 그래서 또 과거사위원회에서 많은 걸 밝혔죠 또. 그것도 극적인 과정에서 아슬아슬하게. 그때 그걸 안 했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박상옥의 문제점, 검찰의 문제점 그때 2015년에 주장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박상하고 몰랐잖아요, 우리도. 예, 사실. 제대로 나중에 몰랐어요. 알았지. 왜냐면 안상수는 어떤 책을 써서 그렇죠. 알려졌고 예, 예. 신창호는 뭐 그 뒤로도 헌법재판관도 하게 되고 뭐 이런 그 당시 주인 검사였으니까 또 많이 알려졌고 이랬는데 박상욱은 그 당시 별로 안 알려져 있는 인물이어서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 잘 몰랐었죠. 그 어쨌든 요번 영화 제작할 때 그 작가가 오고 그 이후 감독이 오면서 이번엔 좀 제대로 만들어지겠구나라고 하는 기대는 좀 하셨다고요. 아, 네. 그 작가 조금 요 부분도 좀 덜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 예. 저 YTN 기자가 있습니다. 제 후배. 송태엽 기자. 아, 예. 예. 송태엽 기자가 예. 그 김경찬 작가하고 잘 알고 지내는 사이였고 그 송태엽 기자가 김경찬 작가한테 2015년에 박상옥이 대법관 청문회를 마친 직후였어요. 그 당시 이제 박상옥 대법관 청문회 때문에 또 다시 이제 동생 사건이 좀 다시 드러나니까. 회자되고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제 송태엽 기자가 김경찬 작가한테 네가 한번 대본 한번 써봐라. 그리고 바로 김경찬 작가가 제가 만났죠. 제가 자료를 많이 주고 대본이 완성되기 전에 장준환 감독을 소개를 시켜주더라고요. 김경찬 작가가. 뭐 장준환 감독은 김경찬 작가가 그 김 작가가 쓸 때는 장준환 감독을 염두에 안 뒀었나? 염두에 두고 쓴 거예요. 염두에 두고. 예, 장준환 감독을 염두에 두고 썼고 그러니까 대본 완성되기도 전에 이제 장준환 감독, 김 작가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제 대본을 완성을 하니까 영화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어요. 근데 2015년, 2016년 이제 오동진 영화평론가하고 내가 이제 영화 프로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영화는 세상을 2, 3년 앞서가는 기시감이 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영화가
그 우리가 얼마 전에 나온 강철비도 뭐 예. 전쟁하는 장면도 있지만은 그 영화를 보면 곧 남북대화가 또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영화인들이 묘하게 세상을 미리 2, 3년 전 앞서서 보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2015년, 2016년 박근혜가 한참 극성일 때인데. 진짜 기승을 부릴 때인데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정한 것. 그다음에 이 배우, 이 쟁쟁한 배우들이 이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결정한 것. 이게 지금 생각하면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으면 이게 개봉이나 제대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실제 2017년 4월 중순에 크랭크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016년 말, 그러니까 촛불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 블랙리스트 이야기 나오고 예. CJ 엔터테인먼트 뭐 그 압박방 같은 이야기도 나오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 배역 그 캐스팅이 좀 조금 그때 수월하게 이제, 됐던 것 같아요. 그 2016년 말 2017년 초 걸치면서 캐스팅이 좀 근데 원활하게 처음 된 부상할 것 같아요. 때는 지금 말씀하신 상황이 그렇지 않았죠. 강동원이 하면서 무척 힘을 얻었다 예. 이제 감독이 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시나리오 완성 단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저 시골에서 숨어서 했어요. 남들 들킬까봐. 내가 그때 전화하니까 어디 촌에 있더라고. 네.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시나리오 강남 마지막 감독이? 마지막 작업을 하는데 정말 좋은 영화고 꼭 필요한 영화를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한대 사람들한테. 그래서 얘가 뭔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생각을 했는데 이런 작품을 만들 줄 저도 몰랐어요. 예, 저희도 어떤 알고 계셨죠, 그 시골에 숨어서. 둘이 이렇게 입단속 하느라고 좀 혼났습니다. 근데 이제 말하고 싶어서 건질건질한데 인터뷰는 다 해줬고. 재밌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언제 상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 촛불혁명이 일어날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럼요. 준비한 거니까 17년 네. 대통령 선거가 12월일 텐데 11월쯤에 개봉을 하자. 네. 대통령 선거이라고 딱 맞췄더라고 이거를. 한 달 앞두고 하자.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쳐보자. 민주주의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걸 사람들이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좀 해보자. 이런 구상을 했었다는 거죠. 노무현입니다도 실제로 똑같잖아. 그게- 노무현입니다도 찍어놓고 도망가자 그래. 일본 투자고. 도망가고 선거 전에 근데 이제 걸자고. 상황이 완전히 바뀐 상황이다 네, 보니까 네. 본래 자신들의 구상하고는 좀 다른 상황에서 영화가 상영이 된 거죠. 이번에 그 우리 전편에서 그 얘기를 잠깐 했는데 진유관 교수가 북한의 김정은이 핵 완성과 평화회담으로 전환한 걸 남한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추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고. 예, 12월에 선거가 걔는, 끝나면 정권이 바뀔 것이다. 그리고 바로 평화회담으로 전환한다. 이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맡겼는데 거기도 틀어진 거야.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되자마자 사실 어찌 보면 대화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계속 미사일을 쏴댔잖아요. 네. 그 박근혜 있을 때 미사일을 쏘면서 끝을 내려고 그랬던 거라는 거야. 지휘관 교수의 분석은. 그 틀어진 거 또 있어요. 봉도사 복권 안 되는 거였는데 틀어져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영화는 그렇게 됐고 형님 근데 이제 87년 그 시절에 형님하고 그 박종철 여사가 중학교 3학년 때부터 포장마차에서 같이 소주 마시고 그랬대요. 중3짜리 데리고. 잘 마시더라고요. 예. 많이 마시고. 아, 형님하고 나이 터울이 7살이면 좀 어려워했을 텐데 그러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대학 중3 때 제가 겨울 방학 때인가요? 제가 3학년쯤 됐겠죠. 3학년 겨울 방학 때 내려와서 대학교 3학년 때. 그때 술 마실 줄 아나? 몇 번 마셔봤다. 오. 걔가 저한테 이제 호칭은 형님인데 항상 말은 텄어요. 여기 부산 사투리가 그런 게 있지만요. 주위에서 늘 야, 말을 틀리면 형하고 말을 트든지 형님하면 말을 높이라. 뭐 어릴 때부터 버릇이 안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마셔봤다. 포장마차 들고 가서 마셨더만 잘 마시더라고요. 이야기도 많이 사투리가 했어요. 술이 셌던 것 같아요. 술 먹은 얘기들 많이 하세요, 진짜. 친구들. 고등학교 때도 술 많이 마시고. 고등학교 동창 아니잖아요. 아니. 얘기를 제가 얘기를 듣고. 고등학교 친구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왜냐하면 박종철 장학금 이 부산에 가서 그 해광고 후배들 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근데 내려가서 그걸 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친구들을 좀 만나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때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그 형님하고 그때는 주로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형님은 학생 운동을 하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저도 있죠. 좀 많이 돌아다니고 학생도 하고 경찰서도 제주까지 연락거리고 그랬어요. 그 형님 영향을 많이 받았나요, 그럼?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제가 중3 겨울방학 때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이 책 재밌으니까 한번 읽어봐라고 하면서 준 게 전환시대 논리였어요. 그냥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그 겨울방학 때 전환시대 논리를 다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재밌게 읽었다고. 그러니까 이제 뛰어나 어려운 책인데. 아니 그 책 재밌어요. 사실. 재미는 있는데 좀 알아야 재밌죠. 재밌죠. 예,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얼마나 신기해요. 그거 가지고 이야기도 좀 하기도 하고 그럼 좀 그 조숙한 좀 까졌죠. 예. 공부는 잘했을 거고요. 공부는 좀 했겠죠. 그러니까 서울에 갔죠. 형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중3 때 거기가 부마 민중항쟁이 일어나잖아요. 예. 179년인가요? 예. 오. 거기에도 가보고 그랬대요. 거기에도 참 이렇게 뭐랄까 뒤따라다니면서 참여해봤겠죠. 그게 사실 중3이 쉽지 않은데 그냥 형 영향이 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뭐 특별히 기억나는 형님도 서울에서 대학 다니시고 그랬으면 자주 못 내려가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 고등학교 때는 만날 일이 거의 없었네요. 예. 이 대목에서 이 같은 시기에 그 똑같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똑같이 서울대를 와가지고 똑같이 서울로 올라와서 살면서 그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을 보고 자기 친구가 잡혀가고 죽고 이러는 장면을 본 사람들이 나중에 살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걸 보면 저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뭔가를 생각하는데 여기 해관고등학교 지금 동기로 김기동이가 있고요. BBK 사건을 말하면 둘이 고등학교 동기란 말이에요. 저 수사검사 두 번째 차석검사 했었죠. 예, 책. 같이 서울대를 들어왔고, 그러니까 김기동은 83학번이고 여기 재수해서 84학번으로 들어오셨고, 그 동문회 때건 뭐 다 만났을 거란 말이야. 그렇죠. 똑같이 얘기하고요. 예. 그리고 또 지 친구가 이렇게 억울하게 저기를 갔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분노했을 것이고 당시에는 그러네. 그것도 나름 운동권이었거든요. 아 운동권을 했어요? 나름 운동권이었어요. 열심히 안 했지만. 그런가요? 네. 근데 가갖고 하는 짓이 그런 짓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84년도에 경북 영주에서 같은 영주고등학교를 다닌 두 사람이 우병우하고 윤민석인데.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 예. 윤민석 씨는 그 촛불광장에서 불려지는 노래를 작곡한 민중가요. 사람이 예. 되고. 심지어 그 둘이가 경찰대 시험을 같이 봐가지고 둘이 붙었다니까요 또. 경찰 할 뻔했어요. 둘 다 같이. 예, 거기 그 학교가 어디더라? 그 학교가 영주고등학교요. 천재 두 명이 있었다 이렇게 불렸다고 예. 하는데. 그 둘이가 들어갈 때도 1등으로 들어가서 둘이 계속 1, 2등을 다투다가 민석이하고 잘 아세요? 아니요, 저는 잘은 모르고요. 요새 이제 저기 부인 아플 때부터 그러니까요. 예, 예. 사람들이 이제 쭉 얘기가 됐고 예. 그 전에 뭐 한양대 친구들 통해서 이제 오다가도 한번 스치듯이 뵙기만 했는데 그렇게 친구인지는 전혀 모르고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번에. 그리고 저는 여기 둘이 있는 친구인 줄 알았고 예. 김기동하고 박종철 여기는 알았고 박종철이었으면 이제 84학번? 84학번 예. 언어학과 84학번. 그러니까 재수학 84가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들어왔을 때 형님은 서울에 계셨었나요, 계속? 그렇죠. 예, 서울에. 바로 입학을 하자마자 학생운동에 뛰어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예. 여기 책에도 좀 그런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예. 이 언어학과 친구 회고에 의하면 우리 기학교 친구분은 무슨 과 했었어요? 전 국사학과. 예. 그 유명한 안 유명하나 유기용. 유기용. 아, 예, 그래요? 유명하죠. 정동영. 정동현도 국사학과죠. 예. 유기용 선배는 이제 그 당시 무림 그룹의 예. 어디 리더였죠. 예. 예. 그 어전 종철이가 대학에 들어와서 일찍부터 술도 잘 마시고 또 민중가요도 잘 부르고 그러니까 언어학과는 사실은 인문대 중에서 안 약간 돼. 독특한 학과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과죠. 근데 근데 거기서 이제 84년도는 전두환이 학원 자율화 조치하면서 그렇죠. 학내에서 그 경찰 변화가 있을 경력이 때. 예. 사법 경찰들이 빠져나갈 때예요. 저희들이 이제 뭐 면접 보고 막 이럴 때 예. 그때가 이제 83년 12월에 학원 자율화 조치를 발표한 거니까 우리 이제 그 시점에 시험 보고 막 이 면접 보고 막 할 때니까
우리가 뭐 면접 보러 갔는데도 선배들이 몰래 와서 막 이렇게 뭐 유인물을 뿌리고 막 이런 상황. 입학했을 때는 학교 내에는 사법경찰이 없었죠. 그렇죠. 예. 공식적으로 이제 빠져나갔고 그런데 실제로는 이제 수락치들이 많이 계속 있었고. 네. 그 외판원들이 대부분 그 안기부 요원이라든지 맞아요. 뭐 이런 사람들이 영어 회화 교재 팔고 예. 그런 사람들. 예, 책 팔으러 다니는 사람들 주로 할부책을 많이 팔았는데 이제 그런 그래서 이제 과정이었고 그 발전소였어요. 이 들어와서부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딴 친구들은 좀 조마조마하고 아직은 막 그러는데 쟤는 아까 왜 이렇게 까졌냐 뭐 이러면서 약간 거부감도 있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 처음에는. 네. 근데 이 친구가 보니까 상당히 친화력이 있고 고등학교 때부터 유명하더만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공부도 잘하고 그러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하고만 친한 게 아니라 잘 노는 애들하고도 아주 친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사람들하고 친한. 그래서 대학에서도 그게 스타일이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운동권하고만 어울리지 않고 소위 말하는 비운동권하고도 잘 어울리고. 두 분은 이런 언제 스타일들. 친구가 되신 거예요? 같은 서클을 하신 거예요? 아니 저는 사실은 같은 서클이 아니었고요. 네. 그 당시는 이제 같은 서클 아니면 아주 친하게 안 지내죠. 패밀리잖아, 패밀리 예. 시스템일 텐데. 서로 이제 그렇게 움직이니까 네, 네, 저는 이제 같은 인문대다 보니까 이제 서로 알고 지내는 정도였었지 뭐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건 아니었었고요. 3학년 가서 이제 이 종철이가 또 한 번 이제 감옥살이도 한 번 하죠. 그 전에 예. 뭐 구류도 2번 살고 그 전에 저는 구류도 한 번도 산 적도 없고 잡혀도 저는 재수없게 바로 나오고 근데 그랬는데 이때는 어땠었나요? 이때는 저는 이때는 감옥 갔다 와갖고 예. 복학해갖고 이제 바로 졸업을 했는데 이때는 감옥을 갔다 오면 군대를 안 끌려갔나요? 조금 달랐는데요. 근데 물론 시점이 있었지. 그 당시에는 휴학을 오래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군대 가려고도 못 가고 막 그런다 하더라고요. 네. 제 아들은 공익요원이 됐는데 군대를 못 가요. 네. 왜냐면 가고 싶어도 밀려 있어. 맞아요. 밀려 있어요. 요즘 저희 재수해서 떨어졌어요. 공익. 삼수해야 하는 상황. 심각한 상황인데 그때는 6개월이잖아요. 한 학기가. 초에 휴학을 하면 그 내에 군대를 가야 돼요. 아니 근데 복학을 그게 못해. 유치장도 몇 번 갔다 군도 그런데 몇 번 살았고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잡혀간 건 4월 달에 잡혀가서 감옥살이를 하게 된 거고 예. 그때 청계피복노조 합법성쟁취대에 참여했다가 이제 구속이 된 거죠. 그랬다가 7월에 나왔어요. 집유로 나왔구나. 그러니까 복학도 가능한 상황 이런 상황이어서 어쨌든 군대는 안 갔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시 또 저때 우리 강집이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강집이. 아, 있긴 있었죠.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학원 자유라 조치 이전의 강제징집이라는 건 어떤 경우는 뭐 잡혀가서 3일 만에 끌려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극단적으로. 아 우리 동기들은 예. 청량경찰서 왔고 7시에 와갖고 새벽 2시에 다 실려갔어요. 제가 아는 기록보다 더 빠른 기록이 있었구나. 예. 저는 3일 만에 끌려간 게. 5시간 만에 다 실려갔다니까. 그런 거였으면 여기는 그렇지는 우리 이제 학원 자유라 조치 이후에는 그런 시대는 아니었고 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집에 알리고 이제 군대 보내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 한 학기 내에 다시 복학하기 힘든 시스템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휴학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엔 군대를 가야 하는 예. 이런 경우가 많았죠. 그러니까 강제징집이라도 형태가 좀 다른. 아니 나이대를 보니까 87년도면 박종철 학생이 당시 4학년이었었어요. 이제 4학년 올라가는 때. 4학년 올라갈 때. 근데 그런데 올라가기 전에 학기로는 3학년 2학기 올라갈 예. 안에 한해를 상황이죠. 이제 한해를 잡혀갔다 예, 나오고 가만히 있으니까. 갔으니까. 예. 근데 이 정도면 학교에서 꽤 중요한 학생운동 활동가로서 예. 꽤 중요한 중책을 차지하고 있을 때 아닌가요? 그때가 이게 85년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시기였고요. 84, 85년도 그러다가 86년도에 가면서 이제 아주 탄압이 심해졌죠. 특히 이제 그 전에 85년 2.12 총선이 중요한 기점이었잖아요. 사람들이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84년도. 아니 85년 85년 2.12 총선. 신민당이 약진할 네. 때. 예. 그러니까 학원 자유라 조치가 하나의 기점이었었고 아 맞아 85년 예. 그때 김대중 대통령 그렇죠. 귀국할 때. 예. 이민호 총재 예. 이럴 때만. 맞아요. 그때 이제 국민들이 그 선거를 황색 치르면서 돌풍. 나만 전두환 싫어하는 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전두환을 싫어하는구나를 확인한 거죠 서로. 이게 자신감이 생겨서 이제 직선제 개헌 요구가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더 학생운동도 더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85년 하반기부터 이제 탄압이 좀 강해지기 시작하다가 86년에 가면 아주 심해지는 거죠. 그게 왜 이제- 그러냐면 86년이 음. 86년이 공안 통치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점인데 예. 그 다음에 정권 대통령 선거가 있잖아요. 예. 근데 86년도에 또 기억하시면 아시안 게임 남북 공동 개최를 그렇죠. 유치하면서 예. 이때 학생 운동이 막 그냥 화라선처럼 솟아오를 때예요. 그러니까 위기감을 느껴갖고 그때 밀어붙이지.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역시 개헌 문제였었고 특히 이제 그 신민당을 중심으로 한 개헌 현판식 이게 남도에서부터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그 당시 야외 집회를 못하게 하니까 맞았어. 신민당이 맞아요. 개헌 현판식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현판 단원 행사하는데 밖에는 사람들이 수만 명, 몰리고. 수십만 명이 모이는 거죠. 그거 하나 하는 건데. 그러니까 집회를 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이제 쫙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긴장한 거죠. 전두환군사 정권이. 탄압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운동도 이제 탄압이 본격화되고 하면서 학내에도 이제 그 전경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전하고 맞아요. 또 다른 네.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5.3 인천 85년도. 예. 아니 86년. 86년인데. 예. 아,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가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이제 건대 사건. 이때 이제 학생운동이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거죠. 그렇죠. 건대 그 학생회관을 그 학생회관에서 그렇죠. 농성하던. 그때는 완전히 뭐냐면 다른 때는 집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그 자체로 자기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니까 사전에 학교를 봉쇄해서 못 들어가게 이제 하는데. 외부 학교 학생들은 못 들어오게 이렇게 봉쇄를 했었는데 그날은 하나도 봉쇄를 안 한 거예요. 봉쇄를 안 한 게 모았지, 아니고 이렇게. 아니 봉쇄를 안 한 게 아니고 다른 그 근처에 다른 대학교 집회 일정이 잡혔는데 거기가 철통 봉쇄되니까 현장 택으로 건대로 가자고 그랬던 거예요. 아니 그것만이 아니고요. 경찰은 알고 있었는데 아, 막 알고 있었는데 일부러 몰아놓고 그래서 사람들은 야 여긴 안 샜는가 보다. 그리고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들어간 거죠. 그걸 몰아놓으려고 그랬구나. 들어가자마자 이제 봉쇄를 한 포위하고. 거죠. 그리고선 끝나고 헤어지려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 못 가게 계속 압박을 학생회관 가해서 몰아넣고. 결국은 학생회관을 몰아넣고 농성을 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산혁명분자들의 난동이다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적군파하고 일본의 적군파하고 비교하면서 적군파 때 사진, 네. 그림, 그다음 건대 학생회관 네.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공산 좌익 학생운동의 준동이다 이러고 막 보도하고 네. 했을 때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면 이때 예. 진짜 한심할 때예요. 예. 김대중이라는 이름을 신문에 쓰면 안 됐잖아. 맨날 동교동 재야행사 예.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아무 뭐 이유도 없이 집에다가 가둬놓고 못 다니게 법적인 근거 없잖아. 가택연금이라고 하면서 그 상상이 돼? 그리고 북한 사람들하고 경계하면은 이 여기 다른 국기를 안 나오게 하려고 어떻게든 가리는 거야. 거기다가 글자를 쓰든지 인공기가 안 네, 나오게 인공기 하려고. 안 붙이게 하려고. 그런 이제 86년 시점에 종철이가 이제 아까 구속돼서 한 3개월 정도 감옥살이를 한 거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학생운동에 이제 참여했으니까 그때 이제 저하고 학생운동 조직에서 같이 일을 하게 됐고. 그때 박종철 열사 같은 경우는 그 어쨌든 공안 당국에서는 예의주시하는 인물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이 집행유예로 이제 나왔지만 여전히 그런 경우는 이제 찍혀 있는 상황이니까 여전히 예의주시하는 상황이었었고 그런데도 뭐 같이 학생운동을 좀 했었고 아까 민민투 계열에서 이제 같이 했으니까 민민투. 예. 우리 인문대는 민민투가. 법대도 민민투요. 근데 이제 서로 역할이 투가 나중에 PD 계열이죠, 거기가. 아니, 우리는 이제 PD 계열은 아니고 좀 달라. 예, 여기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 할 건 없고 예. 그 이제 종철이는 재주가 많은 친구였어요. 기타도 잘 치고 뭐 노래도 잘 불렀다 그러고 뭐 술도 잘 마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유인물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이제 문안을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그 문안을 이제 청타지에 이렇게 타이핑 치는 사람이 필요하고 등사기로 예, 밀으신 그걸 이제 거예요. 등사기로 미는 게 필요한데 종철이 이제 타이핑 팀 팀장이었어요. 그러고 이제 저는 이제 특별한 재주가 없으니까 좀 이게 종철이 미는 거? 초원 예, 그걸 미는 거. 받아서 이제 제가 미는 거죠 밤새도록 이렇게 미는데 사실 그 당시는 타이핑 치는 게 이제 고급 기술이었죠. 고급 기술이었어요. 예. 왜냐면 지금이야- 오타가 나면 안 되니까. 그게. 지금이야 누구나 치는 그런 이거 거지만 다섯 손가락 치는 게 예. 얼마나 신기한 일인데. 그게. 신기하다. 아니 그리고 힘이 좀 적으면 그게 글자가 그렇죠. 기억이 예. 안 지키니까 정확한 힘에 균형을 맞춰서 탁탁탁 쳐야 되는데 그렇죠. 길에 균질하게 예. 나오고 그 타자 급수가 있었잖아요. 예. 급수 있어요. 약하게 치면 이게 제대로 안 지키는 거예요. 인쇄가 안 되죠. 예. 등사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냥 그렇게 이제 몰래 나한테 가져오면 나는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뭐 후배 친구들 해가지고 이제 미는 건데 이 미는 것도 그런데 단순하게 단순 기술은 아니었어요. 여기에도 단순 기술이었어요. 기술을 요하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내가 핵심 그 기술. 미는 전공이거든. 그냥 단순 기술이에요. 아 여기서 핵심 기술은 뭐냐면 얼마나 청타지를 탱탱하게 붙이느냐. 아, 이게 예. 관건이에요. 예. 뭐 미는 거는 그냥 글자 안 힘을 덮치게. 밀면 되지만 이거를 또 땡기다가 너무 땡기다가 찢어져.
진짜 욕 그렇죠. 먹잖아. 또 이거 밀다 보면 구겨져 이게. 느슨하게 하면 네, 이제 구겨지고. 하고. 근데 이제 제 1년 후배 중에 아주 잘 붙이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는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 이거를 순간 이렇게 들어서 여기다 바람을 훅 불어넣은 다음에 탕 당겨가지고 테이프를 딱 붙이는 거예요. 속도 있게 탁 와, 붙이는 거예요. 이 바람을 불어넣는 게 핵심 기술이었어요. 형원의 답이네. 네. 이거.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하면 친구는 지금 을지로에서 인쇄소에. 지금도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게 800에서 1200 제 기억은 그래요. 한 장당 800에서 1200을 인쇄를 했었는데 이게 잘못 붙이면 너무 느슨하게 붙이면 한 500장 하면 벌써 막 밀리기 시작하는 그리고 거예요. 선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밀리면서 선이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 너무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 근데 이게 어쩌다 막 한 1500장 하고 그러면 너무 뿌듯하고 막 기분 거예요. 그거를요. 네. 어차피 이제 미는 얘기 나왔으니까 그냥 갱지에다 밀었잖아요. 예. 저는 이게 학교에서 그 학내 할 때 유인물 뿌릴 때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갱지, 예. 노란색, 빨강색, 오. 파란색, 흰색 이 5개를 계속 이렇게 종이를 이만큼 쌓아놓고 그걸 민 거예요. 그래갖고 옥상에서 뿌리는데 총천연 색이 날아가는 거야. 제가 그 얘기 해줄게. 복권되고 난 다음에요. 네. 어떤 분이 외대 나오신 분이 아 맞다. 저걸 쓰셨어. 나는 정봉주 그래서 누군가 뭐 국회의원 나올 때도 누군지를 못 알아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옛날에 밧줄 타고 내려오면서 색종이 뿌리던 사람이었대. 근데 그거를 뭐라고 그때도 떠들면서 이걸 뿌리는데 애들이 지나가다가 외대는 캠퍼스가 작으니까 다 집중해서 보였다는 거예요. 그게 보여가지고 이제 이게 딱 매달려 내려오는데 짭새들은 이제 위에서 끊지도 못하고 밑에서 당기지도 못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거기서 하여튼 끝까지 매달려고 하다가 이제 힘 떨어지니까 내려오는데 바로 잡혀야 되는데 몸이 빨라서 샥 도망가면서 또 한 30분을 도망가면서 떠들면서 잡힐 때까지. 근데 그걸 뿌리는데 바람이 많이 부는 이제 9월 27일이니까 바람이 부니까 이 그 오색지가 확 나는데 밑에 있는 애들이 이제 외대 학생 운동은 다 모여봐야 100명이에요. 서울대 이런 데 많았잖아. 네. 근데 그날 나와봐도 한 5, 60명 나오는데 대열이 금방 갖춰주니까 지나 같은 애들이 그걸 보고 감탄하는 거야. 와, 이게 무슨 체육대회 하는 줄 알고. 그게 몇 년도입니까? 83년도죠. 이제 제가 수배 당하다가. 그게 이제 ROTC 4학년 때인데 그래 ROTC 붙잡혀가지고 하면서. 그거 정말 대단한 결단이다. 미친 거죠 그게. 이게 무슨 결단이요. 그러고서 사람들은 이게 내려왔는데 안 잡히고 도망가니까 너무 재밌었던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상당히 빠르셨는가 보네. 아유,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근데 어쨌든 그렇게 이제 유인물을 네. 만들어서 저희들은 이제 뭐 안양에도 가서 뿌리고 가가호 뭐 배포하는 성남에도 가서 배포하고 막 이런 걸 했었죠. 그러다 이제 10월 말에 마지막 보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11월에 수배됐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 못 갔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못 봤는데 이제 1월 15일 날 저도 이제 아, 이제 박종훈 씨가 수배됐는데 거기도 이제 학생운동 예, 중심 예. 세력이에요? 민추이 사건이라고 민추이 사건, 예. 85년도 그때 이제 뭐 일명 깃발 사건 이렇게 그렇죠. 알려져 있는 그 사건에 이제 연루되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잡혔는데 안 잡혔어요. 올해 수배됐고 예. 그리고 그 박종철 열사 자취방에 와서 자고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예. 두 번. 그래서 그 정보를 첩보로 입수해서 박종철 열사를 이제 그 강제연행했고. 한 번 이제 11월 달에 한 번 와서 자고 갔다고 하는데 그게 아마 첩보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연행등이 1월 14일 새벽이나 뭐 그 전 자정쯤인데 그 전 며칠 전에도 한 번 왔다 한번 갔다 해요. 왔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경찰이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그때 이렇게 저도 수사 자료를 이제 2015년에 이렇게 쭉쭉쭉 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잡을 때가 아닌 거야. 그랬는데 위에서 빨리 잡아들여라. 아까 얘기했듯이 건대 사건 이후에 이제 학생운동은 제압했으니 이제 수배자들만 처리하면 잡고 자기들이 이제 호원 조치로 밀고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간첩 사건 몇 가지 예. 몇 가지 그러니까 하고. 박종철 고문 사건이 없었으면 4.13 호원 조치가 아니라 한 2.13 호원 조치 이 정도 나올 뻔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사건이 터지면서 계획이 이제 밀린 거죠. 밀린 거죠. 근데 어쩌나 이때 이제 김종호 당시 내무부 장관이 하루 전날 남영동에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사관들 독려하면서 서둘러라 뭐 이렇게 된 거. 그래서 바로
그날 밤 내지는 다음날 새벽에 잡아들인 거죠. 박종철 예. 열사를 이제 연행했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무리하게 이걸 이제 일을 벌이게 되는 과정이 예. 이제 그렇게 된 거고. 연락은 언제 받으셨어요, 형님? 1월 15일 새벽이죠. 1월 15일 새벽에 저는 그때 회사가 멀어가지고 도봉동으로 저는 제 자취집은 마포였으니까 새벽에 6시쯤에 경찰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집으로요. 예, 출근하려고 할 때 그랬다면. 예, 출근 준비할 때. 근데 참 신기한 게 경찰들이 제 자취방을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지금도 미스터리고. 형 혼자 계셨는데. 계속 평상시에 미행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 아버지 뭐 저희 집안 저희 가족들도 제 자취방을 몰랐거든요.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자취방 옮긴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해서 와서 이제 차에 태워서 남영동으로 가는데 겨울에 새벽이니까 깜깜하고 어딘지 모르죠. 대충 보니까 용산 정도 되긴. 뭐라 그러면서 가자 그래요? 동생한테 문제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라고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잡혔다고 생각하셨겠네요. 그렇죠. 나는 네, 잡혔다고 다른 거, 생각하죠. 다친 거 이런 거 생각 안 하시고 예. 갔더니만 아버지가 와 계시더라고요. 먼저 와 계셨어요. 예. 부산에서 올라오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님. 예. 예. 아버지는 이제 새벽에 밤 도착하셨지. 기차를 타고 새벽에 도착을 하셨고. 그럼 더 먼저 간 거네, 아버님한테. 예. 아버님 먼저 갔죠. 그 아버지가 막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보자마자 그러세요. 네. 예. 우야문 존노 막내가 죽었다. 큰일 났구나. 근데 여기가 도대체 어딘지 알아야지. 예. 용산이니까 용산경찰서에 종재가 용산경찰서를 잡혀올 일이 없는데. 근데 남영동 대공분실이라는 그 존재는 저는 그 당시 모르고 있었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된 겁니다. 1월 15일 새벽에. 영화에서는 어머니는 좀 늦게 오는 거로 돼 있는데 실제로도 늦게 오셨나요? 어머니하고 은숙이는 경찰병원 영안실로 직접 왔죠. 그러니까 이제 15일 날 비행기를 타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미리 올라오시고. 아버지는 이제 그 전날 밤차로 기차로 기차로 오시고. 그러니까 15일 아마도 오후 한 2시, 3시쯤에 이제 어머니하고 은숙이는 경찰병원 영안실로 직접 오셨고. 중대 용산병원에 있다가 얘들이 경찰병원으로 옮긴 거죠. 그게 이제 답심리죠. 경찰병원 영안실. 그 당시 예. 그때 이제 거기서 부검하게 하려고 예. 애들에도 경찰병원 한 거잖아. 시신 확인은 못 하신. 시신 확인은 그 당시에 경찰병원 영안실 그 뒤편에 종철이가 이제 모셔져 있었고 부검을 하기 위해서 한대병원으로 앰뷸런스를 태울 때 그때 이제 처음으로 시신 확인을 했죠 저희가. 바로 그제 일 같으시죠? 생생합니다. 생생하고 저도 생생한데 형님은 막 오죽하시겠어요. 그때 그 마음이나 이런 게. 하여튼 뭐 주위에 그 저희 가족 고립무원 상태라는 게 이제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주위에는 전부 다 경찰밖에 없는.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저는 뭐 형은 형으로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니까 와서 계속 한스럽기도 빨리 하고. 장례 치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얘기만 하는 거잖아, 걔들은. 경찰은 아버지한테 딱 붙어 있는 거고 예. 아버지한테 뭐라고 하는지는 몇 모르겠습니다만 계속 아버지를 끌고 다니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이 방으로. 저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다 정신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니가 오시자마자 어머니는 이제 혼절해 버리시니까 혼절한 상태로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머니 옆에 주로 붙어 있었죠. 붙어 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또 한대병원 부검 때문에 한대병원 옮길 때 그때 같이 가고
그리고 한대병원에서 부근 끝나고 왔을 때가 아마도 거의 자정쯤 됐을 거예요, 아마. 제 아버지가 염을 했죠. 죽은 자식이 염을 했고. 그게 하루 사이에 다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게 하루 만에 다 이루어진 일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벽제 화장터로 출발했죠. 화장을 하라 그러던가요? 화장을 하기로 한 거죠. 예. 그 당시는 애들 빨리 화장시켜가지고 하여튼 저 그 당시는 끝나는 거니까. 뭐 일단은 부검도 했고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그 자식을 이 무덤을 쓴다는 거는 별로 그렇게 일반적이지도 않아요. 일반적이지 않죠.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화장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근데 그리고 또 불교 집안이라 그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경찰의 엇박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마 화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돼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근데 부검 끝나고 벽제 화장터로 화장하러 가기 전에 사인은 그때 나간 얘기를 들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못 들었죠. 그럼 경찰은 뭐라고 그래요? 그때 사인을 부검했으면 사인요? 사인. 사인 제가 그 말씀 안 드렸나요? 예. 그래, 그 얘기 하죠. 남영동 대공분실 남영동 갔을 때 대공분실에서 이제 제 아버지께서 내 아들 어째 죽었노? 내 아들 어떻게 죽었는지 이야기 알아야 되겠다 했더니만 이제 그 이리 오시라고 저하고 아버지를 조사실로 데려가더라고요. 소위 말하는 거. 근데 그 조사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어디 실제 그 5층의 고문실이었는지 아니면 그 다른 방이었는지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여기 앉으시라고 그래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옆에 나란히 앉고 그 경찰함이 건너편에 앉아요. 그랬더니만 책상을 팍 내리치더라고요. 아버지하고 제가 깜짝 놀랐죠. 저도 깜짝 놀라시죠. 예, 경찰 하는 말이 많이 놀라셨죠. 예, 아드님도 그렇게 깜짝 놀라더만 쓰러져 죽었다고. 그리고 그 강민창이 그 사람이 그렇게 발표를 또 하더만. 예.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뭐 믿기지 않는. 아니 물론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믿기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거를 고지 믿을 사람이야 뭐 누가 있겠습니까만 정말 그 우라가 터져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뭐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뭐 전화 한 통 할 수도 없고 누굴 만날 수도 없고 딱 갇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리고는 이제 경찰병원 영안실로 그리고 그리고 그 아침도 안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밖으로 나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대공분실을 바라보고 오른편에 오른편에 그 당시 식당이 하나 있었어요. 그 식당에서 아침 먹고 아침 겸 점심을 먹고 그리고는 바로 이제 경찰병원으로 갔죠. 그러는 사이에 시신도 이제 경찰병원 안실로 수송이 되고 그때가 아마 점심 조금 지난 때였나요. 그리고 뭐 그 상에 뭐 우왕좌왕 흥분돼 있고 는 상황에서 어머니 올라오시고 어머니 혼절하시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후다닥 하고 뭐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강변에서 그 유골을 뿌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한강이었었나요? 아닙니다. 임진강? 아닙니다. 임진강인데 예. 임진강의 지류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어딘지 모르나요? 지금? 지금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예전 백제 화장터에서 가장 가까운 강이었다고 하는데 그게 그 강이 이제 임진강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었는데 누군가 제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강 이름이 색강인데 아유 갑자기 또 색강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누군가 저한테 강 이름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하여튼 이름이 있는 강이었어.
그때 이제 우리도 그 플래카드에 계속 쓰고 그랬었는데 종철아 잘 가 그래. 아버지는 아무 할 말이 없대. 이게 무슨 심정으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렇게 당하는 상황에 대한 억울함을 표출한 거예요? 아니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그 경찰들 억압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은 화장해서 뿌릴 수밖에 없는 없었던 그런 상황을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미안하고 하니까 미안하죠. 저도 아직도 종철이한테 미안한데. 그러고서는 이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언론 보도 나오면서 상황이 이렇게 좀 바뀌어가는 걸 느끼셨나요? 제가 동아일보 그 기사 본 게 17일인가 18일인가 아닌가 막 그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동아일보 기사 본 게. 그 기사 보면서 조금씩 밝혀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가 들더라고요. 첫날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라고 하는 보도가 먼저 나왔고 그거는 이제 15일 날 나오고. 15일 날 나오고 아니 그때까지도 그 보도가 안 나왔고 그건 아니고요. 중앙일보 석간에 처음 나온 건 쇼크사 다운표 쓴 쇼크사. 근데 이 가혹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서 뭐 조사하고 있다. 그 의도적으로 그런 예. 걸 써서 이제 낸 거고요. 그게 알려지니까 바로 이제 기자간담회를 요청해서 오후에 맞아요. 그걸 설명한 예. 거죠. 그래서 네, 그렇게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뭐 이런 게 이제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아직은 부검을 안 했을 때, 뭐 이런 때였었고 부검과 관련해서도 결국에는 부검을 안 해보려고 경찰은 계속 버텼고 그러다가 이제 부검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과정에서 경찰병원에서 해야겠다. 이렇게 나온 거고 그때 이제 최완 검사가 아니 경찰병원에서 하면 누가 믿겠냐 객관적인 곳에서 해야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옥신각신하다가 타협한 게 이제 한양대병원에서 이제 타협을 한 거죠. 밤에 하게 된 거죠. 여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게 부검을 하게 되니까 다음 날 부검한 날이 이제 15일 저녁이니까 16일 날 다시 이제 부검 결과를 아직은 정식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이제 강민창이 다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식 부검 결과는 그 다음에 나오고 그때 이제 뭐 예를 들어 폐에 무슨 뭐가 있었는데 그게 옛날 폐병의 흔적인 것 같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평소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런 것 같다라는 식으로 자꾸 하려고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를 하죠. 그때도 황덕준 부검이한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해서 이제 아직 정식 부검 결과는 안 나왔지만 이렇게 발표할 테니까 이거 동의를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압박을 해서 그것까지는 황덕준 부검이가 쓴 거죠. 근데 이제 황덕준 부검이가 고민이 많았고 그 속에서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이제 저기 누구죠 그 중대병원 오연상 이분이 이제 17일 날 인터뷰한 내용이 이제 기사에 나오기 시작하고 하니까 이 황덕준 부검이 고민이 많았고 뭐 이렇게 형도 만나서 의견도 들어보니까 진실을 좀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조언도 해주고 아이들 자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진실을 말해야겠다 이런 이제 결심을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라고 하는 것 이런 걸 이제 밝히게 되는 이렇게 되는 과정이어서 그래서 이제 고문에 의한 어떤 사망 사실이 인정되는 건 사실 17일 이후라고 봐야죠. 그렇죠. 16일까지는 이제 계속 덮어보려고 했던 거고 부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세동이가 그때 안기부장하면서 계속 관계기관대책회 소집해가지고 예. 한 거고. 고문이라는 단어 자체를 아마도 동아일보 18일자인가요? 그때 처음 네. 큰 굵은 글씨로. 그러니까 그때 동아일보는 지금 얘기하는 그런 동아일보가 완전히 다를 때예요. 삼성 사돈이 되기 전이었죠 그게. 그때도 한번 맛이 간 동아일보인데 이제 지금보다는 훨씬 나은 아니 삼성 사돈이 되기 전이었죠 그게. 동아일보. 그러니까 동아일보가 예. 그게 삼성 예, 사돈이 결혼하기 되잖아. 전에, 예. 삼성 사돈이 되면서 완전히 맛이 가는 거 아니야. 그때 제가 여기 경찰관들이 왜 그 단체 관람도 하고 이번에 이런저런 예. 활동들을 하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제 경찰교육에 가면 경찰대학을 나온 고위 간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돌 들고 싸우고 대자보 던지고 할 때 너네는 나랏돈 받아가지고 제복 입고 다니면서 경찰대학 다니는 게 그렇게 떳떳하고 좋디. 어? 무슨 생각을 했냐 도대체. 예. 그때 젊은 놈들이. 제가 물어봤어요.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강민창이 얘기를 하면서 너희 강민창이 누군 줄 아냐. 알더라고 다 사람들도. 뭐
그게 이제 경찰대 3기 4기들이 83학번 84학번들이거든요. 그 이제 지금쯤 뭐 치안감 경무관 뭐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박처원이도 치안감이었고. 솔직히 경찰관으로서 경찰대학을 다닌다는 게 니네가 솔직히 집에 돈은 없고 출세를 하고 싶고 그러니까 거기 간 건데 같은 나이에 또래 사람이 경찰에서 이렇게 죽었다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들더냐. 그때 제가 본 사람들은 그러더라고. 경찰대에서도 내부 연판장이 돌았대요. 왜냐면 학생들 경찰대 사이에서. 초기 1, 2, 3, 4기까지 애들이 그 아주 우수한 애들이 들어가고 그렇죠. 네. 의식 있는 애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냐라고 해서 이게 돌았대. 그래가지고 뭐 자기들도 모여가지고 뭘 발표하려고 하고 뭐 쓰기도 했대요. 근데 이제 상부에 적발돼가지고 이제 몇 명 불려가 작살나고 그러고 있었는데 어쨌거나 87년에 유월항쟁이 있을 때 사복 입고 와서 몰래 돌더진 놈도 많고 거기서 또 저기 그 6.29 발표하고 이럴 때는 뭐 어디는 수학여행을 갔다나 뭐 그런 버스 안에서 그게 나오니까 막 진영이 일제히 박수치고 막 일어나가지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가족들은 그러니까 이 사안이 막 계속 밝혀지고 4.13 호원 조치 때 그 경찰이 계속 그 따라 붙어 있지 않았었나요? 물론 예 그렇습니다. 뭐 부산은 부산대로, 서울은 서울대로 경찰들이 계속 붙어 있었죠. 예. 계속 감시해야죠. 그 이후에 가족들의 삶도 계속 그 힘들어졌었잖아요. 아버지께서 이제 6월 말에 정년퇴직을 하십니다. 공무원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이제 아버지 단속 가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 뭐 경찰, 뭐 그리고 공무원들, 시청 공무원들을 계속 아버지를 뭐 설득하고 회유하고 아마도 그 당시에 가만히 있었으면은 지금쯤 저희는 저희 집 굉장히 부자 됐을 겁니다. 왜냐면 뭐 갖다 그 줬어요. 당시에 아니 그 당시에는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곳이 서울 장안평 한 군데밖에 있었죠. 없었어요. 예. 그런데 전국에서 그걸 주겠다. 두 번째로 부산에 그걸 주겠다.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 매매하는 그 허가증을 당신한테 주겠다. 그거 받았으면 저희는 지금 갑부대. 한 번은 또 어마어마한 회유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한 번은 또 부산에서 이제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오빠야 좀 내려와야 되겠다. 내려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막 경찰청장, 부산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서 막 집에 찾아오고 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아버지도 모시고 부산 그 당시에는 경찰청장이라고 부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합장. 예. 그때는. 그래서 그게 영도다리 바로 전에 부산시청이 있고 뭐 경찰서가 있었어요. 면담을 했죠. 우리 아버지 좀 건들지 말고 그대로 놔두시오. 또 한 번 더 이야기 나오면은 그 언론에다가 제가 다 전부 다 일러 바치겠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경찰은 맞아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중고차 제한하는 것도 경찰이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공무원이 공무원. 공무원. 그때는 시청 이제 공무원이요. 시청에서 국장이나 아닌가? 뭐 이런 데나? 아닌가? 경찰이지 않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네. 그거까지 잘 기억이 안 어쨌든 나네. 시청일 테니까. 그 당시에 기억나는 건 세상에 사무실 그렇게 넓은 사무실은 처음 봤어요. 네. 경찰 국장인가 하는 그 사람 사무실이 아마 그 안에서 족구는 충분히 할 수 있겠더라고요. 네, 그 넓은 사무실을 사용하더라고요. 그 이후에 아버님이 계속 그 집회 현장, 민주화 현장을 계속 지키셨잖아요. 그렇죠. 6월 퇴직하시고 나서 바로 민가협 어머니들 민가협 의장도 하시고 그랬었잖아요. 예, 아버님께서. 민가협 어머니들 그 추천에 의해서 육아협으로 바로 들어가셨죠. 그 이후로 육아협 들어가시고 그 당시에 이소선 어머니께서 육아협 회장을 맡고 계셨고 그 육아협이 86년 8월달에 육아협이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87년 7월달에 들어가셨으니까 바로 상당히 일찍 들어가신 편이고 그리고 이후부터는 뭐 이어서 대우조선 이석규 사건 터지고 하면서 그 육아협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 상당히 많이 임원들이 좀 갑자기 훅 커져요. 제가 불행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많이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지만 그 자식 먼저 보낸 그 어머니 아버지들이 나중에 자식들 만났을 때 예. 조금 덜 미안하려고 참 열심히 싸우는 거죠. 민갑이 민주화운동 실천가족운동협의회인가? 민주화 운동 실천 가족 협의회 가족협의회. 예, 맞습니다. 예. 민주화운동 실천가족협의회. 민가협. 육아협은 이제 예. 민족 민주 유가족 민족 민주 유가족 협의회. 유가족 협의회. 민가협의회. 그래서 나중에 뭐 민주주의 민족 통일 유가족 협의회 뭐 이렇게 만들고. 그건 참 옛날에 또 그게 이제 민가협 같은 경우는 그 가족 중에 그 감옥 갔다 온. 예. 예. 요즘 이제 우리가 광화문 촛불 시위 때 세월호 아빠 엄마들이 앞에 섰듯이 그때 그때 이걸 민가협. 민가협 어머니들이 맞아요. 쓰시고 민가협, 그러면 유가협. 그때 예, 문 집회 때마다 그분들 소복 입고 나오시면은 이놈의 새끼들 거기 다 둘러싸가지고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닭장차에 태워가지고 저 서울 외곽으로 갖다 내려놓잖아. 언제부턴가 이렇게 영종도 들고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유가협 쪽에서는. 92년부터인가 그 범국민 추모제라는 것을 했어요. 처음에 1회 범국민 추모제를 성균관대에서 했는데 민족민주 열사 희생자 범국민 범국민 추모제 때 이제 소복 입고 각자 자기 자식 영정 들고 이거 쭉 하고 이렇게 걸어가시고 지난 30년이 가족은 민주화운동, 민주화투쟁의 역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버님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시다면서요.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연세가 이제 많으시잖아요. 하나시죠. 예. 아, 27년생이시네. 28년생. 28년생. 28년 용띠시고요. 저희 어머니도 28년생이에요. 아, 예. 어디가 뭐 특별하게 편찮으신 건 아닌데 기력이 자꾸 기력이 세하시니까 침대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 요양병원 계신데 침대에서 정신은? 잘 일어나시죠. 정신은 괜찮으신 편이에요. 예. 박정자 기자 하시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이제 항상 뵈면은 이제 영화가 31년 만에 나왔고 그래도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진실에 좀 많이 접근해 있고 정권 교체도 됐고 그래도 아직 그래도 박종철 열사가 죽어가면서 꿈꿨던 그런 나라 그런 세상은 아직 안 온 것 같으시죠? 한여리 어머니 변심 여사가 예, 뭐 예.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한 50점 정도는 줄게. 나머지 50점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폐청산도 제대로 해내고 예. 무엇보다 그렇습니다. 그 87년 적도 역시 국민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촛불혁명도 국민이 주역이고 국민이 주역으로 등장해서 국민이 올바른 개헌을 이루어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게 앞으로 다가올 어떤 민주주의의 조금 더 성숙된 민주주의의 초석을 까는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80년 5월 광주항쟁 그다음에 그때 당시 학생운동의 결과는 전두환 입으로 털어놓고 87년도는 노태우 입으로 털어놓고 근데 이제 2016년 17년 촛불은 결국 국민이 뽑은 정권으로 탄생을 한 거거든요. 그때보다는 이제 그때의 좌절됐던 그런 시민혁명보다는 이제는 좀 나아지겠죠. 마지막으로 꼭 그 할 얘기 있잖아요. 지금 예. 국민청원운동. 예. 이제 이번에 이제 영화 1987이 나오면서 예. 사람들이 이제 역사의 현장인 그 남영동 대국문실 거기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거기 거의 지금 유명무실화돼 있고 예. 그 아무런 뭐 사람들이 가도 어떻게 뭐 이 추모할 수 있거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안 돼 있다면서요? 좀 있습니다. 있는데 예. 이제 이게 경찰이 계속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 공간을 알리지도 않고 예. 제대로 관리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이제 지금까지 온 거죠. 이게 사실 2005년도에 대공무실 기능이 전부 이제 홍제동으로 옮겨가면서 이곳이 이제 경찰청 인권센터가 들어섰어요. 예. 그래서 경찰의 입장에서는 이제 인권경찰로 거듭 태어난 경찰상을 과시하는 공간으로 이 공간을 잡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면 이게 이제 뭐 역사의 현장, 이곳 민주주의와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공간인 이
남영동 대공문실이라는 게 그런 게 흐릿해지면서 이 경찰이 이제는 과거에 좀 부끄러운 과거가 좀 있었지만 그걸 극복해 나가면서 새로운 경찰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과시하는 공간으로 이제 전락하고 왜곡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박종철과 김근태 이런 분들이 거기에서 그런 경찰에게 이용되고 있는 형국 이런 거고요. 박종철은 31년 전에 그곳에서 이제 이 고문을 당해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3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거기에 좀 갇혀 있는 꼴, 경찰의 소나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꼴, 뭐 이런 거고요. 이 민주주의 그 인권 탄압의 상징적인 이 공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 촛불혁명까지 일어나고 예. 정권 교체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역사의 현장이 온전하게 국민들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더 이상 늦추면 안 되겠다. 이제는 좀 온전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뭐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여기가 경찰이 운영하는 시기 되어서는 안 되겠다. 시민사회가 운영할 때 그런 역사의 현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나고 국민의 품으로 돌려줘. 예. 그리고 이곳이 이제 민주주의와 인권의 소중함을 배우는 그런 역사적인 공간으로 다시 거듭 태어날 수 예.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곳을 인권기념관을 만들자. 시민의 인권기념관으로. 이렇게 이제 인권기념관이요? 예. 이렇게 좀 저희들이 국민청원을 좀 청와대에 하고 있고요. 그럼 많은- 지금 여기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예. 참여하고 어떻게 도와드려야 됩니까? 이게 이제 어쨌거나 청와대 국민청원 들어가서 예. 동의를 해주시고 이게 주변에도 또 홍보도 해주셔야 청와대 하잖아요. 국민청원은 뭐라고 돼 있어요? 박종철 그 남영동을 뭐라고 했습니까? 경찰이 운영하는 이곳을 음. 이제 시민사회가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바꿔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구글이나 이런 데서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이렇게 치면 그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그럼 청와대 홈페이지로 바로 갑니까? 예, 바로 그 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쉽게 예. 거기에 동의를 좀 할 수 있고요. 박종철 열사가 고문치사 됐는지 31년이 됐지만 여전히 경찰이 운영하는 형식적인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시민사회가 운동하는 특히 박종철 기념사업회가 그 시민과 함께 운영하는 인권기념관으로 예. 좀 바꿔주십사 하고 문재인 대통령께 청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곳이 안기부 중앙정보부가 있었던 남산 예. 그리고 이 보안사 서빙고 대공문실 이곳과 더불어서 이제 가장 상징적인 그런 민주주의 인권을 탄압하는 공간인데 다른 두 공간은 거의 어떻게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봐야 돼요. 서빙고 대공문실은 아예 건물 자체가 사라져버렸고 예. 남산도 없어졌어요. 남산은 겉에 건물은 남아있지만 속을 완전히 쓸어버리고 이제 이사를 했기 때문에 여긴 그나마 5층 조사실이 예. 일부 변형이 됐지만 그래도 이렇게 남아있는 곳이 유일한 곳이죠. 건물 자체가 고문용으로 설계된 그렇죠. 건물이잖아요. 예. 이건 또 예. 창문도 그렇고 올라가는 치밀하게 계단도 그렇고. 그런 목적으로 구글에서 뭘 검색하라 그랬죠?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그러면 이제 박종철 고문받던 남영동 대공분실을 우리 시민의 시민의 품으로 품으로. 돌리자. 예.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구글. 예.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안 나오나요? 아, 나옵니다. 예. 구글을 특히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아니 그게 폭넓게 잘 들어간다고 해서 예. 예. 자, 그래서 박종철을 실질적으로 시민의 품으로 박종철을 시민의 품으로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박종철을 구출하라. 박종철을 구출하라. 예. 그래서 이런 걸 해서 우리가 같이 방송을 보는 분들하고 이런 걸 이뤄내야 돼요. 그렇죠. 그게 촛불혁명에서 승리의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이제는 뭘 해도 이겨야 돼요. 더군다나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87년 6월 민주항쟁이 아쉬운 게 있잖아요. 6.25 선언으로 타협을 했는데 아니, 그럼 노태우 입에다 다 털어놓다니까요. 이거를 이제는 좀 그때 못한 거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우리가 6.25 선언을 뛰어넘었다면 아마도 남영동 대공문실은 그때 인권기념관으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때 못한 거잖아요. 예, 밀린 숙제하는 기분인 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국구뿐만 아니라 제가 또 몇 예. 가지를 하고 있으니까. 예. 형님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여기도 많이 참여하고 그리고 아직 영화 못 본 분들 보라고 하고 본 분들에게도 네, 저희 사무국장 이야기했다시피 남영동 대공분실이 진짜 남산같이 서빙고동 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 전에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받아야 될 것 같고
예전 촛불혁명 같이 예전 4.16 때 같이 힘을 좀 모아서 반드시 이번 이 청원 성공적으로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야만이 되실 겁니다. 종철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그곳에서 고통받고 쓰러져 갔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을 제대로 기념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민주주의 인권의 중요성을 교육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 남인동 대공원실만큼 좋은 공간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31년 전 박종철 열사는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너무나도 억울하게 죽어갔지만 우리들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그 힘이 지난 2016년, 2017년 촛불혁명으로 다시 부활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탄생시켰습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을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우리 시민의 품 그리고 거기에 갇혀있던 박종철 열사를 이제는 우리가 구출해서 시민의 품으로 다시 모셔오는 그런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청원 인권기념관 검색하셔서요. 국민청원에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박종철 열사는 다시 시민의 품, 우리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기는 경험, 이기는 민주주의 만들어 봅시다. 정봉주 정국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